도심 항공교통의 현황과 미래 도전이라는 주제인데요. 서울대학교 이관중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최근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심 환경교통의 배경과 국내외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할지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생각해야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이 강연에 담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관중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의 이관중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그 사회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최근에 도심 항공교통 또는 뭐 UAM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키워드를 가진 기사나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구현하는데 어떠한 기술적인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요. 근데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늘어나서 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19세기 말에 프랑스 아티스트가 이제 그린 20세기 2000년도의 파리의 모습을 상상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터미널처럼 보이는 곳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파리 시내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한 거죠. 실제로 이 비행기 뜰 수는 없습니다. 이런 비행기는 뭐 실제로 공학적으로 뜰 수가 없기는 한데 아무튼 19세기 말에 21세기 초가 되면 이러한 형태의 교통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했다는 것이고요. 뭐 같은 그 프랑스의 알베르 로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19세기 말에 이제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페라를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그린 겁니다. 아까하고 비행기 모양은 좀 다르기는 한데 오페라 하우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보시면 뭐 2명이 타는 것도 있고 한 10명 정도 타는 비행기도 있는데 이 비행기도 역시 뜰 수는 없는 비행기죠, 실제로는. 하지만 이런 상상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그림이고요. 실제로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이제 키티호크라는 곳에서 동력 비행에 성공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형제 이전에는 비행기를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이 뭐 없었다든가 또는 그 이전에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까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말에는 이미 동력 비행이 가능한 기술적인 기반이 거의 다 갖춰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항공 기술은 다른 그 공학 분야와 달리 굉장히 빨리 성장한 분야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1, 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했는데 20세기 항공공학 기술의 주된 이제 그 포커스는 주로 이제 얼마나 큰 비행기를 얼마나 빠르게 날릴 것이냐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런 소형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도심 내에서 이동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든가 그런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가 적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파퓰러 미케닉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잡지인데요. 우리나라로 보면 과학동화 같은 그런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1957년도에 나온 이 잡지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처럼 생긴 이걸 이제 항공 쪽에서는 덕티드 팬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행기를 타고 집에서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고요. 5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이때 기사를 보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이런 서비스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뭐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잡지에 2016년도 표지 사진입니다. 60년이 지난 거죠. 두 세대가 지난 이후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기사가 실리게 됐습니다. 곧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건 이항, 중국의 이항이라고 해서 만든 이항 216인가 하는 그 기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무려 6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그 플라잉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인 진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진보나 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제가 잘못 쓴 건데 2020년에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UAM 사업부가
그 지금 토요타의 지원을 받는 조비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팔렸죠. 그걸 제가 잘못 쓴 건데 2016년도에 우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이드 쉐어링하는 자동차 그 서비스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우버에서 UAM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번 에어 언맨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맨드가 아니라 어번 도심 항공교통 서비스죠. 이 사람들이 제시한 지금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UAM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시한 개념은 뭐냐면 로우 코스트, 싸다는 거죠. 이동 비용이 뭐에 비해서 싸냐면 헬리콥터에 비해서. 택시에 비해서는 훨씬 뭐 아직 비싼데 아무튼 상대적으로 기존의 헬리콥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낮은 가격에 사람들이 온디맨드 서비스가 가능하고 버티포트라고 하는 도시 내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터미널 같은 거죠. 터미널에서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보자. 이런 게 우버에서 제시하는 UAM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도시의 인구 밀집에 의한 어떤 교통 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제시를 한 것이죠. 그 교통연구원에서 이제 연구한 거에 의하면 한국도 1년에 교통 체증에 의한 사회적인 비용이 약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3% 정도 되는 엄청난 비용이죠. 미국도 한 2.4% 정도 된다고 하는데 미국은 뭐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니까 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1년에 차에 갇혀서 추가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97시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루에 8시간 정도 일한다고 그러면 한 13, 14일 정도를 그냥 차에서 허비를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통체증의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게 이 UAM 서비스가 교통체증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모티베이션은 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드론 서비스하고는 근본적으로 운영 방식이라든가 개념이 다른 것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버에서 제시한 컨셉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도심에서는 활주로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빠른 시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제시한 건 날개가 달려 있는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새들이 뭐 날개나 프로펠러나 또는 조종석 같은데 이제 부딪히는 회사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그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을 해도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도심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동급의 헬리콥터보다 15데시벨 정도 이하 더 낮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조건으로는 500피트 상공, 그러니까 150m 정도 상공에서 65데시벨 이하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5데시벨이면 저희가 이제 큰 길가에서 나는 소리보다는 좀 작은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조종사 포함해서 한 4명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비행 속도는 대략 200에서 300km 정도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비행 고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1000피트라고 하니까 대략 한 300m 정도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KUAM 같은 경우는 300에서 600m 정도 사이에서 이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대략 한 1km 미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드론이라고 하는 게 150m 정도 이하에서 비행을 하니까 드론보다는 높고 일반 비행기보다는 훨씬 낮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아도 상당히 중요한 게 그 에어 트래픽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교통 그 관제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고도에서는 드론이 날아다니고 높은 고도에서는 이제 큰 비행기들이 그 중간에 날아다니는데 비행기가 뜨는 것은 선택이지만 착륙은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비행기든 작은 비행기든 그 UAM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를 통과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도들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항공기들을 어떻게 충돌이 없이 운항을 관리하느냐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버에서 제시한 컨셉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대부분의 컨셉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휴대폰에서 카카오 택시 같은 걸로 이제 예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버티포트라고 하는 건데 옥상에 이제 버티포트가 있어요. 보통 이 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든가 호텔 같은 걸 넣어서 이제 같이 수익 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 이제 간단한 시큐리티 체크를 통과를 하고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4명 정도가 이제 탑승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초기 조비에서 제시한 항공기의 형태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수직으로 떠서 목적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보시면 거기는 한 5대 정도가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인데 실제 이제 버티 포트라고 부르려면 보통 한 최대 10대에서 15대 정도까지 동시에 운용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거 지역 위를 날아다니는데도 크게 시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승용차를 타고 자기 집까지 가는, 이게 이제 우버에서 제시한 기본 컨셉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UAM이라고 하는 것들의 많은 컨셉들은 대략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한 것인데, 이게 UAM 즉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말씀을 앞부분에서 드렸어야 되는데, 도심 항공교통은 단순히 기체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교통 서비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교통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자동차만 있다고 그 서비스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도 있어야 되고 뭐 규제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크게 보면 기체, 그 다음에 인프라, 그 다음에 서비스,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기체 아마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그 에어라인 서비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이동 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도시의 한 90% 정도가 도시 직경이 30km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 대략 50에서 100km, 최대 100km 정도 이내 이동 거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초기 서비스는 아마도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공항에서 도심 내까지 이동하는 서비스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행 고도가 1km 미만, 한국은 300에서 600m 사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아까 보시면 이제 조종사가 앞에 탑승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궁극적으로만 조종사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종사가 있으면 조종사의 인건비를 고려하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5년에서 그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조종사 없이 완전 자율 비행으로 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런 건 사실 좀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를 사람들이 타려고 할 것인지는 사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적응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계산을 해보면 조종사를 탑승을 시키고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조종사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체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전기 추진이라는 것입니다. 전기 추진. 이따가 뭐 패널 토론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UAM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그 드라이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실 항공 쪽이라기보다는 배터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2차 전지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적어도 30분 정도를 도심에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와 출력을 낼 수 있는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이제 U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의 택시나 버스라든가 또는 우버 같은 라이드 쉐어링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자율 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비행 속도는 최소 100km에서 200km 정도 이상 이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걸 에어 택시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출발자가 목적지가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대부분 버티포트라고 하는 터미널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하자면 택시라기보다는 버스나 셔틀에 가까운 서비스가 제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이미 결정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운임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비쌀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지금 거기 KUAM 로드맵, 정부 합동으로 이제 만든 KUAM 로드맵에 보면 초기에는 키로당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되고, 이 서비스가 완전히 상용화가 되면 킬로미터당 500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키로당 3,000원, 미국도 이제 그 마일당 한 3불에서 4불 정도로 보니까 대략 비슷하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의 그 고급 택시보다도 약간 비싼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마도
그 카카오 블랙 같이 이제 굉장히 고급 택시 정도의 어떤 수요를 대체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온라인 부킹 형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거의 100년 동안 이걸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이게 이 UAM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인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회 경제적인 요인은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그 교통 체증의 사회적인 비용의 증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공학적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공학적으로 보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술적으로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그 브레이크스루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기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가장 중요한 배터리. 그러니까 충분한 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리고 출력을 가진 배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현을 해볼 수 있는 UAM 서비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배터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뭐 모터라든가 뭐 인버터라든가 또는 열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게 상업적으로 완전히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까지는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리콥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 항공기 하나를 가지고 유지하고 운용하는 토탈 비용이 훨씬 낮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리콥터 같은 경우에는 메인터넌스 할 때 뭐 정비사도 필요하고 막 엄청 그 맨아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추진 시스템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배터리만 교체하면 그냥 정비를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걸 소유하고 운영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을 위해서는 자율 비행이 가능해야 되는 자율 비행 기술 거의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또 이제 통신 기술의 발달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도심에서 운영을 할 때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고층 빌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GPS로 이제 비행기들은 비행을 하는데 GPS 신호를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굉장히 빠른 통신 수단이 필요한데 5G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 서비스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 아마도 가장 먼저 그 상용화가 되는 서비스는 아마 이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포트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도심 강남, 종로, 잠실 또는 신도림 그게 이제 서울의 4대 교통 중심지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 중심지가 직접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왜 이 서비스가 처음에 그 도입될 가능성이 많냐면 이건 이제 그 수요의 예측이 상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비행기가 몇 대 뜨고 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될 것으로 많이 보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도 많이 있을 뿐더러 한강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 그 뭐 이 항로를 확보를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서울 도심까지 들어오는 서비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체가 한 4인승에서 5인승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4인승에서 5인승 정도면 사실 2명밖에 못 타요. 짐을 들고 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헬리콥터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공항 셔틀로 쓰려면 10인승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기술적으로 좀 뭔가 발전이 더 생기면 아마 10인승 정도까지 비행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인터시티 도시 간 비행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좀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도심 내밖에 운용이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 간 비행 더 멀리는 이제 흔히 뭐 리저널 제시라고 해서 한국 서울에서 뭐 동경이나 북경 정도 가는 비행기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한 30년 정도 이내는 전기 추진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정익 비행기 형태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청주에서 서울 또는 뭐 청주에서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심 내가 아니라 도시 간 비행도 이제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리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상당히 좋은 조건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한강을 따라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이 근무하시는 곳이 이제 청와대에서 그쪽으로 용산으로 옮겨오면서 원래는 한강을 따라서
그 김포하고 이제 거기 그 인천공항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거기 지금 거주하시는 그쪽 동네가 지금 비행 금지 구역이 돼가지고 아마 경로가 약간 바뀔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일단 초기 서비스는 한강을 따라서 경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이건 이제 이건 21년도 기준인데 현재 보고된 거에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약 전 세계에서 500여 종의 지금 그 UAM 서비스를 위한 기체가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기체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크게 항공기 형태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걸 이제 멀티콥터, 드론처럼 우리들이 드론이라고 하는 형태죠. 또 하나는 이제 리프트 앤 크루즈,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벡터 스러스트 형태라고 해서 이제 뭐 세 가지 형태로 보통 나누는데, 요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 DJI 드론 같은 사이즈를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놈과 요놈의 차이는 뭐냐면, 요놈은 수직 이착륙을 할 때 이 프로펠러를 돌려 수직 이착륙을 하는데 전진 비행을 할 때는 이 프로펠러 고정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푸시업 프로펠러를 가지고서 전진 추진력을 얻는 거고, 요놈은 이 프로펠러가 올라갈 때는 수직을 향했다가 전진 비행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추력이 편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연에서 예전에 개발한 이제 그 스마트 무인기가 이런 형태인데, 기술적인 난이도는 당연히 이게 제일 높죠. 그리고 이제 비행 속도도 이게 상대적으로 제일 높은 형태고,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체의 50%는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쉬운 형태는 이게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이게 중간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형태는 가장 큰 문제가 속도를 빨리 낼 수가 없어요. 100km 정도가 사실상 최대 속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형태가 UAM 서비스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요거나 아니면 요건데, 도심 내에서 서비스를 할 거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형태가 가장 가격 측면에서나 운용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행기는 아마도 그 비행 속도가 아마 150km에서 200km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있는지가 상당히 좀 의문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시속 200km면 30km 가는데 한 10분 정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 도착을 했는데 아까 그 버티포트가 충분히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거기서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빨리 갈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대하고 한화에서 개발하고 있는 기체는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이게 기술적인 난이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형태로 개발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도시 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도시 간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어렵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도시 간 서비스까지 고려를 하면 이런 형태가 가장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 이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독일의 이제 릴리움이라고 하는 형태의 비행기가 있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시범 비행을 했던 볼로콥터라고 하는 18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겁니다. 18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뭐 그 레리 페이지라고 페이스북, 레리 페이지 구글인가요? 구글 만든 그 레리 페이지가 투자해서 만든 키티호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 형태의 비행기들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어떤 비행기들이 개발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면, 나라로 보자면 북미하고 유럽이 한 뭐 75% 이상 됩니다. 북미하고 유럽 그 개수로 따졌을 때. 그리고 그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의 성격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스타트업입니다. 전통적인 항공회사는 별로 없어요. 전통적인 항공회사는 별로 없고, 오히려 현대나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숫자로만 따지자면, 물론 여기 있는 회사를 다 합쳐도 뭐 현대자동차 하나를 못할 수준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 업체들로 보면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항공기 회사 입장에서 보자면 비행기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항공 회사에서는 직접 개발을 하는 방식보다는 그 자기네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나중에 좀 잘 만든 기체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인수를, 그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나 한화 같은 데는 직접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체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벡터 스러스트 형태가 가장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윙리스 형태나
리프트 플러스 크루즈가 한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를 유일한 에너지 소스로 쓰고 있습니다. 거의 70% 정도 되는 기체가 배터리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UAM은 배터리가 지금 가장 큰 바틀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야구가 투수 노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거의 배터리 노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배터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도시 간 서비스를 한다든가 또는 도심 내에서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계속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충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6번에서 10번 정도는 운용을 하고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기술로는 약간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그 방식으로, 그래서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이제 엔진을 배터리에 달거나 아니면 수소 연료전지를 배터리에 다는 방식인데 수소 연료전지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시키는 방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엔진에다가 그 배터리를 붙이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대는 아마 수소 연료전지에다가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식의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동차에 쓰는 그 수소 연료전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비행기에는 지금 쓸 수가 없는 형태, 그리고 엄청난 경량화를 해야만 적용이 가능한데 그 외국에서 이제 추정하는 거에 의하면 저희도 최근에 뭐 관련된 연구를 한 바에 하면 앞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는 되어야 수소 연료전지가 항공기에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후에는 아마 이런 기술들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하이브리드 일렉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 15% 정도는 그런 형태의 기체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체의 95%는 5인승 이하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 뭐 5인승 정도인데 개발되고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큰 기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체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사실 그 UAM은 굉장히 소형 항공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물론 기술적인 이슈들이 있지만 그렇기는 한데 이게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보다 훨씬 더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럴 가능성은 훨씬 낮게 설계를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추락을 했을 경우에 보행자라든가 또는 주거 지역에 떨어졌을 때 최대한 데미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가 낮기 때문에 조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 밑에 보시면 전체 조류 충돌의 93% 정도가 1km 정도 미만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류 충돌이 일어나는 고도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특히 프로펠러 같은 데 이제 새들이 들어가면 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고도가 낮기 때문에 낙뢰 문제라든가 또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비 같은 것이 올 경우에 날개나 프로펠러에 얼음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가 돼서 최악의 경우 추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도 빨리 방전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UAM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최대한 빨리 2분 30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센서라든가 아까 기체 말고 센서라든가 또는 뭐 충돌 회피라든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약에 서울 시내 수백 대 수천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날아다니면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들끼리 알아서 피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뒤에 길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인프라스트럭처,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포트의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교통 중심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교통 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중심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막 시외곽에 있으면 아무도 이용을 안 하겠죠. 마치 한강 택시가 실패한 이유도 똑같은 이유죠. 그 한강 택시까지 가는 교통편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 도심에 있으려면 거기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엄청 비싼 곳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정도의 부동산을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실제로 그래서 우버에서 제시한 그 자기네들의 비전을 제시한 화이트 페이퍼라는 것들 실었는데 거기에 같이 자기네들이 연구를 하는 그룹의 부동산 기업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버티포트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자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차징을 충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고속 충전 시설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이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에어 트래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전성 또는 보안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이슈라고 할 수. 이게 만약에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걸 누가 조종권을 탈취해가지고 테러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게 아직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버티포트를 공항으로 규정을 하느냐 아니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걸 공항의 일종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시큐리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안 탈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 가는데 그걸 공항에서 타는 것처럼 매번 시큐리티 체크하냐 누가 그걸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안전성 또는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도 이제 그 사용자의 편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상당히 큰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AI 같은 걸 이용해 사람을 인식해서 저절로 이 사람이 위험 인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그런 기술도 연구가 뭐 외국에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또 보면 이제 그 개인 정보 문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게 도입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그 조사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같이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상당히 꺼려하는, 그리고 만약에 기내에서 난동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제압할 것인가. 4명밖에 안 타는데 거기에 뭐 무슨 안전요원이 매번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운영을 할 때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심리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레귤레이션. 이 기체는 기체 자체의 안전성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걸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법규라든가 규제 같은 것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 될지 뭐라고 장담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데 가장 큰 기술적인 이슈는 소음입니다. 소음. 도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가 우리나라는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이 따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어쩔 수 없이 주거 지역을 비행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밤에는 사람들이 소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유럽의 이제 인증기관 이아사라는 곳하고 이제 맥킨지 컨설팅에서 이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실제 유럽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 UAM 서비스가 만약에 된다고 그럴 때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세이프티, 안전이고 두 번째가 소음입니다. 소음 문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연령대로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노인분들은 귀가 잘 안 들려서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소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UAM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제가 보는 가장 큰 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60에서 65데시벨 정도가 돼야 되는 건데 이 정도가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길가에서 큰 뭐 차가 지나갔을 때 나는 소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집에서 창문을 닫고 있으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이죠.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기체를 개발을 하는 데서 가장 큰 그 바틀렉 중에 하나가 기체를 조용하게 만드는. 물론 엔진을 쓰는 것보다는 조용하죠. 배터리를 쓰니까. 하지만 프로펠러를 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소음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원 배터리 지금 현재 상용화된 실제로 사용되는 것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게 킬로그램당
그 한 뭐 200와트씩 미만입니다. 팩 레벨에서 봤을 때 200와트.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 이상 정도 비행을 하려면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 성능의 최소한 1.5배에서 2배는 되어야만 어느 정도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보면 미국에서 이제 나사에서 예측을 한 걸 보면 뭐 거의 지금 현재 한 10년 전쯤에 예측한 거죠. 그 사람들이 예측한 거 팩 레벨에서 지금 현재 성능의 한 50% 정도가 이미 달성을 됐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그 기체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에요. 기체에서 가장 비싼 부분이고 무게도 가장 많이 나가고 배터리가 지금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는 전체 기체 중량의 3분의 1 가까이 더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가장 비싼 컴포넌트인데 이게 배터리 코스트가 1%만 줄어들어도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운용자의 수익이 3% 증가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배터리가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어떻게 성능이 좋으면 싸게 만드느냐 그리고 오래 쓸 수 있게 만드느냐가 이제 가장 그 두 가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뭐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건 교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체를 만들고 하는 건 저희 같은 공학자들이 뭐 머리를 쓰고 또 기술자들이 실제 그걸 구현해내고 해서 그걸 가능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이건 교통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사회에서 구현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뭔가 성숙이 돼 가면서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이런 그 UAM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물론 이 도심 교통 체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다른 부가적인 그 베네핏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환자를 수송한다든가 또는 이제 격오지, 뭐 산간이라든가 뭐 섬이라든가 벽지 이런 데 그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뭐 무슨 환자가 발생을 했다든가 또는 교통 편의를 제공을 하는데도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에어버스 뭐 이런 또 포르쉐 컨설팅 이런 데서 제시한 또 미래의 모습인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하게 될지는 뭐 나라별로도 뭐 차이가 있고 뭐 그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낮은 고도에서는 이제 드론이 날아다니고 높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UAM이 날아다니고 높은 고도에서는 비행가 날아다니고 평화롭게 이렇게 이런 기체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실제로 굉장히 시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뭐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이런 비전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그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제 한국이 이 UAM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그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뭐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정부 관계자, 연구자, 대학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패널 토론 때 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